데뷔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란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동학대. 어려운 주제죠. 아동학대. 이 아동학대는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진실이라면 사실은 정말 악독한 범죄 중에서 악독한 범죄죠. 아동은 일반적인 성인이나 청소년에 비해서 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인정 요건들은 정말 일반적인 범죄와 다르게 취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범죄일 수도 있고, 또 범죄, 우리 지난번 시간에 민사 형사의 차이를 공부했었죠. 범죄로서 처벌 대상일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타 뭐 응급조치나 긴급조치라든지 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형사 민사를 구분하고 긴급적으로 분리조치나 이렇게 시급하게 좀 취해야 될 조치들이 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논란의 주제를 갖고 왔냐? 왜 이 주제가 논란이 되고 있냐면은 요새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 보호 정도가 강하게 이루어질수록 이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보면 다소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동학대를 악용한다기보다는 이게 아동학대가 아닌데 마치 아동학대인 것처럼 침소봉대를 해서 그것 하나의 무기로 삼아서 이 상대방을 괴롭히고 또 부당한 조치를 하는 것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목격을 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사건들의 사실관계를 다 알지 못하고 증거나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동학대다, 이게 맞다, 제가 틀렸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회초리로 해결이 됐던 것이 이제는 아동학대 영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죠. 회초리로 해결이 되었던 거는 이거는 이 회초리가 부모의 회초리일 수도 있고 선생의 회초리일 수도 있고 기타 뭐 연장자의 회초리일 수가 있겠지만 과거 이 회초리로 해결되었던 영역은 생활의 영역이었어요. 근데 이 아동학대에 넘어올수록 이건 이제 법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명시적인 폭력이나 그렇게 일반적인 성인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 객체가 성인이나 청소년인 경우에도 범죄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거면은 그거는 뭐 더 이상 생활의 영역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형법상 범죄인가?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대상인가? 원래? 라고 좀 긴가민가 할 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아동의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고려했을 때는 이거 법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아동학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보호 법령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런 보호 법령들은 대부분 과거 해초리로 해결되었던 영역일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해초리로 해결되지 않았던 영역이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은 대부분의 이 아동학대로 하는 것들은 생활법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자녀를 유치원, 학교에 보내거나 혹은 학원에 보내거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애가 이런 처우를 당했는데 이게 정당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의 훈육 범위에 포함될까? 과거에 내가 당했던 걸 생각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자식이 그런 대접을 받고 온 것에 대해서는 부모로나 뭐 친인척으로서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아동학대를 살펴보기 앞서 우리가 이 아동학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 기준을 잡고 봐야지 그게 내 케이스가 됐든 아니면 뉴스 기사에 접하는 타인의 케이스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그 핵심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아동학대는 기본적으로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정신적 학대도 학대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분상해죄, 이른바 기분상해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체적 물리적인 접촉이 없다 할지라도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또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배웠었어요. 아동학대는 한 달 더 나아가서 정말 물리적으로 회초리나 뭐 매로 때리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괴롭히기만 했을 때 이것을 이른바 정신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의 정서적인 발달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래가지고 학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적인 성인이나 청소년을 객체로 하는 법의 영역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으로 접근하게 돼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인정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아동학대는 훈육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겹치는 범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법의 영역에 100% 만족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여튼 뭐 교세 지난번에 뭐 서희초 교사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요새 아동학대 신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뭐
교직원들이 나오면서 과연 아동학대 범위는 어디까지고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인 고찰이 많이 이루어진 거죠. 아동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보호되어야 되고 그 보호의 정도는 일반적인 성인과 청소년에 비해서 더욱더 강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 전제는 틀리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아동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아동의 기분은 좋지 않겠지. 그 아동의 부모로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그 아동이 어떤 책임을 제공했을 때 정당한 훈육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또 지울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훈육에 대해서까지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지우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보시면은 굉장히 아동학대 유형에 대해서 오히려 예방 캠페인에서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민유기. 이 중에서 신체학대, 성학대는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고, 정서학대와 방임민유기는, 그러니까 방임 및 유기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빨리 접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애한테 밥을 줘야 될 거냐. 기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적정 수준의 복지를 제공해야 될 거냐. 그런 걸 심지어 부모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동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죠. 근데 정서학대는 약간 결이 달라요. 마찬가지로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정서적 학대는 신체나 성적인 접촉이 없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및 상담 절차도 다양해요. 112, 뭐 당연하죠. 전화문자 상담 182, 아동학대 개입 절차, 아동학대 신고 처벌 기준, 지역별 긴급전화, 아동 경찰 지원센터. 경찰도 개입하고 있고 112랑 같이 긴급전화가 있으니까 뭐 시군구청에서 아동학대 전담 팀도 있겠죠. 신고 처벌 기준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법적인 기준도 먼저 봐야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를 얘기했을 때는 항상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접촉이 없어도 우리가 이른바 기분상해죄라는 개념으로 형법상 책임,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정도의 어떤 외상 PTSD까지 이룰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날카로운 말 한마디, 조금 이어지는 날카로운 말들의 연속은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그것이 정도로 넘었을 때는 정서학대로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동학대를 갔을 때 우리가 일반 민형법을 보는 게 아니라 아동복지법을 먼저 봐야 돼요. 그럼 아동은 누구냐? 아동이라고 하면 우리 좀 어린애들을 생각하자면 사실은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18세 미만이 누구냐면은 미성년자예요.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 쓰는 아동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호자는 누구냐? 아동의 보호자, 아동 친권자, 뭐 부모나 뭐 부모가 없을 경우는 친인척이 되겠죠.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런 의무가 있는 자, 교사,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 이거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그 담당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 대상 아동, 이거는 뭐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고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아동을 말한다. 지원 대상 아동,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동은 미성년자라는 거, 보호자란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만은 거의 대부분 99.9% 친권자일 테니까 보호자에 해당할 거고요. 가정의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 개념을 볼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대상은 성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동끼리 하는 건 아동학대가 아니에요. 아시죠? 내 아들이 학교 가서 친구에게 집단 따돌림을 당해도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왜? 주체는 성인이거든요. 근데 성인이 교사면은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겠죠. 물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따돌림하는 교사는 없겠지만서도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네 가지 아동학대 유형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특히 말씀드렸던 건 방임 및 유기와 정서학대였어요. 법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 학대 포함되고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죠.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건 극단적인 케이스겠지만 어쨌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그러면서 여러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니까 보호자가 아닌 성인도 아동학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마 보셨겠지만 몇 달 전인가 몇 주 전인가 김포에서 아이들끼리 싸우면 아빠들끼리 이제 싸우면서 한 아빠가 다른 아빠를
심하게 패는 영상을, 그러니까 그 아빠의 아들 바로 앞에서 다른 그 아들의 아버지를 심하게 때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성인이죠.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아동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때린 건 없어요. 하지만 아동의 몸 앞에서 그 아동의 아버지를 때렸다는 것은 심각한 정신적 가혹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 영상도 제가 뭐 언뜻 뉴스에 나온 전화를 봤는데 그 영상에 나온 내용대로라면은 이거는 뭐 정신적 아동학대로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뭐냐? 아동학대의 범죄에 처벌 등하는 특례법이라는 또 특별법이 있어요. 아동학대 범죄가 있고 아동에 대해서는 형법상 여러 가지 죄들. 피해 아동은 말 그대로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할 거고. 자, 아까 말씀드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를 조금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아동학대란 아동법제법 따라 아동학대를 말하는데 아까 우리 봤던 것 다만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자, 여러분 얼마 전 봤던 서희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요새 그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서 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니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체는 교원, 교육활동이 어때야 돼? 정당해야 돼요. 정당한 교육활동과 플러스 학생생활 지도. 그러니까 수업 중에 일어나는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나 어떤 뭐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생활지도, 선도 이런 행위가 정당할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 지도활동이 정당하지 않게 이루어졌을 경우에 또 아동학대에 포섭될 수가 있고 하여튼 이거는 뭐 대부분의 선량한 그 교원들께서는 청등하게 지도를 하실 테니까 아동학대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어떻게 보면 면책 규정을 이제 만들어 둔 것이죠.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들어갔죠. 보면은 개정도 이제 2023년 12월 26일에 또 개정이 됐죠. 이 내용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동학대 범죄가 뭐냐? 아동학대 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다. 주체 누구예요? 보호자.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아동복지법을 봤을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게 7조랑 7조 A가 이제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이런 건데 아동학대가 형법의 범죄로 들어와서 아동학대 범죄가 될 경우에 주체는 보호자로 제한이 됩니다. 보호자는 성인이겠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닌 성인도 있는데 보호자가 아닌 성인도 아동학대를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행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 중에서 정도가 심한 것은 범죄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범위가 더 크고 그 안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아동을 상해, 폭행, 유기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강간추행, 명예, 주거 침입 아동에 대해서 이렇게 형법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아동학대 범죄로서 처벌이 되는데 어떻게 처벌될까요? 당연히 일반의 형법상 범죄보다 가중 처벌되겠죠. 자, 다시 구분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이렇게 규정을 해왔는데 아동학대가 관련해서 범죄로 이루어질 경우와 이건 아동학대가 맞는데 이건 범죄까지는 아니고 그냥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정도에 그친다 라고 할 경우에는 또 그 주체가 보호자가 아닌 성인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 아동을 협박, 폭행, 강간, 주행, 약취, 유인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로 형법상의 그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가중 처벌은 안 되겠지만 분명히 처벌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한 건 정말 심각한 거죠. 아니 보호자라면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교원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동을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더 케어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이 된 경우인데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서 아동을 오히려 범죄로부터 감싸주고 보호해야 될 이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행했다고 하면은 당연히 일반적인 성인, 즉 보호자가 아닌 성인의 아동학대보다 가중처벌되겠죠.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했어. 또는 아동학대가 발생했어. 보시면은 자 같은 특례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스토킹 관련된 그 내용을 다뤘을 때도 뭐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범죄 중에서 사회적 약자,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뭐 남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여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사회적 약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결여되거든요.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사람은 이제 사회적 약자인 거죠. 왜냐면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게 말 그대로 제가 정말 보호 능력 강했으면은 스토킹 못하게 미리 막았을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당하는 분들은 더 이상 그 스토킹이 반복되지 않게 딱 긴급 임시 조치를 막아줘야 되는데 아동학대도 마찬가지예요. 13조부터 볼게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긴급 임시 조치. 보시면 아동학대 범죄가 재발 응급조치를 먼저 했는데 아동학대 범죄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해서 법원으로 때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가 없다. 이 경우에는 보면 19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19조의 조치가 무엇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로 들어가 볼게요. 아동학대만 쳐도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이 이제 검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정보 법령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동학대의 처벌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이니까 이거는 아동학대 범죄가 아닌 단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정도가 심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먼저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니까 또 19조에 무슨 얘기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가 되어 있어요. 주체는 판사님이죠. 자, 피해 아동 등 가정 구성원으로부터 주거, 퇴거 등 격리, 집에서 나가. 주거, 학교, 보호시설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은 접근 금지. 카톡, 문자, 전화 하지 말라. 친권, 후견, 행사 제한 정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 이게 굉장히 뭐와 유사하냐면 스토킹 범죄 처벌법에 따른 임시조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런 임시조치를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청구를 해가지고 보면은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임시조치. 판사가 할 수 있고, 이게 좀 바로 보이지 않는데, 보면은 결정 전 조사하고, 그렇네요. 기본적으로는 판사가 하니까 이제 검사님이 청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이게 좀 바로 보이지 않네. 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도 검사나 이제 경찰에 신청을 받은 검사가 처벌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나 임시조치도 당연히 검사님이 청구를 해서 판사님이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전 조치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빨리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긴급한 딱 적시에 적절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한테 신고만 해도 경찰이 굳이 경찰관이 검찰청 검사님을 뵈지 않더라도 경찰관께서 바로 긴급하게 임시조치 신청을 해야 돼요. 먼저 조치를 해. 먼저 해버리고 나중에 이 긴급 임시조치 했다는 거를 사후적으로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사법경찰가 1항에 따른 조치할 경우에는 즉시 결정서 작성하고 그 내용을 통지해야 된다. 통지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긴급 임시조치 전에 또 뭐 할 수 있냐? 응급조치가 있어요. 긴급 임시조치의 대상은 아동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나쁜 놈에 대한 거고 응급조치는 피해를 본 피해 아동 등에 대한 경우에 보면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발견에 쭉 가서 이런 위험, 그리고 재학대 위험, 그러니까 다시 학대할 수 있다는 거죠. 급박 현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피해 아동 등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데 범죄 재직, 격리, 피해 아동 인도, 긴급치료 피해 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해라. 이 주체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검찰 경찰이 그 인력으로 아동학대 범죄까지 또는 아동학대 행위까지 케어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동학대는 이제 좀 심각하기 때문에 전담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찰이 직이 없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이런 응급조치를 실제로 하고 계시고 저도 케이스를 많이 봤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원룸에서 이제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층간소음이 단순 층간소음이 아니라 애들이 맨날 운다. 그리고 애들이 맨날 빨개벗겨 친 채로 그 복도에 그냥 있고 애들 상태를 봤을 때 제대로 씻겨지지 않고 냄새나고 제대로 애들이 케어받는 것 같지도 않고 부모로 추정되는 사람은 맨날 술 취해서 그냥 고함이나 치고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야, 이 사실관계를 들어봤을 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동학대 범죄가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거래 찾아가서요. 바로 아버님 이거 때리시면 안 됩니다. 소리치면 안 됩니다. 얘들아 너네 이 집에서 나와. 일단 우리 시설로 가자라고 보호시설로 인도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그 부모라는 사람들은 야 당신들이 뭔데 내 아들을 데리고 가냐? 당신들은 뭔데 우리 자녀들을 납치해가? 라고 하지만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공무원들이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응급처치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신고가 뭐 한 번만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 공동주택이면은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올 거고 이런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주로 어디서 많이 들어오냐면요. 또 이웃들로부터 들어오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애가 학교에 안 나와. 학교 안 나오면 교사가 뭐 초등학교 2학년 3반 김갑동이가 왜 학교 안 나오냐라고 부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가 연락도 안 돼. 카톡도 잘 안 보고 연락도 잘 안 돼. 그리고 애가 학교 왔는데 애들이랑 못 지내고 어디 맞은 구두 이렇게 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도 잘 못하고 애가 뭐 숙제 준비도 하나도 안 되고 알림장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또 응급조치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까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학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까지 이 행위들을 할 수 있도록 법에 폭넓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금 더 사전 예방하고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의심이 있는 경우 그 층간소음으로 신고한 이웃들 같은 경우는 신고할 수 있다라 가지고 신고 권한을 부여해놨고요.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가 뿐만 아니라 범죄가 의심되면은 당연히 112에 신고를 해야죠. 길 가다가 누가 누구를 때리는 거를 보더라도 112에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이 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당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시공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해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누군지 보겠습니다. 굉장히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우리 아까 봤고요. 가정폭력 피해를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성매매 피해 상담소, 119 구급대견, 응급구조사,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위주, 유치원 장과 종사자, 의료인 굉장히 많죠. 학교의 장과 종사자 당연하고요. 입양기관의 장과 아이 돌보미까지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까지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나 영어학원 운영하는 사람인데 영어학원 오는 애가 학교 아동학대 범죄를 당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수강료만 받으면 되니까 신경 안 쓸래. 안 됩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가 학원의 운영자, 강사, 직원에게도 부여됐고 또 교습소의 교습자 직원에게도 부여가 되어 있어요. 거의 아동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빡세게 냈냐? 그만큼 아동학대 범죄는 사전에 예방을 하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바로바로 선제 조치를 취해서 설령 이게 의심뿐이었고 실제 아동학대가 없었다 할지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단단한 주의를 일러놓는 사회적인 경각심을 깨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동학대 범죄의 중요성 실컷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아동학대라는 것이 어떤 무기로서 남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인데 특례법이요. 죄송합니다. 아동학대의 정의 규정을 보면서 유아교육법과 초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전담 교육활동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뭔 말이냐? 그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는 어떤 내용 규정되어 있길래 아동학대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장을 하고 보호를 하고 신고 의무까지 빡세게 부과해 놓은 아동학대가 중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학생지도 같은 아동학대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과연 이런 예외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예외에는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같이 갖고 왔어요. 같이 갖고 왔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 학생생활 지도에 대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 위반을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여기서 학생 인권은 아마 이 아동학대라는 어떤 무게가 악용되는 그 대상 아동이 아니라 뭐 이런 걸 쉽게 학교에서 싸움이 났는데
너무 A라는 친구가 반 애들을 다 때리고 자기 신체가 좋으니까 다 때리고 다닌다고 하면은 그 때리고 다니는 친구가 아니라 맞는 친구들의 맞는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기 위해 즉 피해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하기 위해 또 교원의 교육 활동 이때 어떻게 해야 돼? 따끔하게 혼내야 되겠죠.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은 벌 받아. 너 반성문 써야 돼. 너 계속 그러면은 전학 보낼 수도 있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데 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도 있을 거고 학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학칙이라는 거는 뭐 학교가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데 다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당연히 다른 학생을 때린 학생은 제재를 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어느 학칙에 그런 내용들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정당하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정당하게 학칙에 따라서 교육을 지도를 해야지 학칙도 없이 교사 흥분해가지고 바로 따게 때리고 발로 때리고 해서 막 애들 보는 앞에서 아무리 잘못했다 해서 애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거 한 30분 동안 모욕을 주고 뭐 옷을 벗긴다든가 그렇게 모욕을 주면은 그런 것들이 설령 교원 활동에서 일응 필요한 경우를 할지라도 정당한 지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거 딱 느낌이 오죠. 초중등 학교, 그러니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서는 초, 중, 고등학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로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입니다. 초중등 교육, 그러니까 초중등 대상, 교육 대상은 누구다? 아동이다. 아동은 누구다? 아까 봤던 것처럼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학생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도 아니고 애초에 이거는 금지행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딱 예외적으로 했는데 신설이 23년 9월 27일에 돼 있죠. 결국 이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정확히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된다기보다는 아동학대라는 어떤 허울뿐인 무기를 바탕으로 교원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작년 9월경에 이런 내용들이 규정이 되었어요.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돌보기가 힘들죠. 마찬가지 법령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이 규율이 똑같아요. 이것도 제가 뭐 신설에 돼 있을 텐데 이게 제가 모르고 캡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근거. 첫 번째 법령이나 내부 규칙. 두 번째 법령이나 내부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지. 홍길동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말 안 듣고 규칙을 어겼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제재의 정도가 말 그대로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 또는 이런 교육활동이나 단학생 인권 보호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는 그것은 아동학대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외주타기예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원 이런 상황들이 되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런 상황은 굉장히 흥분되고 떨리는 그런 순간들일 거예요. 급작스러운 조치가 필요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이렇게 조금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없을 겁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따다다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원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판단을 적극적으로 배운 바에 따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좀 법령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판례를 볼게요. 다시 우리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고인 이게 누구냐? 보호자죠, 보호자. 이게 지금 도판 형사 판결이거든요.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 수긍한 사례인데 어떠한 상황인지 봅시다. 아동이 창틀에 매달리는데 위험한 행동을 했어. 당연히 잘못된 행동이죠. 법령뿐만 아니라 학칙에 따르더라도 4세니까 아마 그 유치원 규칙이겠죠. 이 부분은 제재 대상입니다. 왜? 일단 이 학생한테도 위험하고 이거 보고 다른 학생이 따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아나 바닥에서 약 70% 정도 비거 4세 아동, 4세 아동인 거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높이입니다. 교구장 위에 올려둔 거 교구장을 한번 흔들고 가해 몸을 잡고 있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데 약 40분 동안 앉혀두었다. 교구장이 뭐야 교구장? 이게 판례가 오래되지 않았는데 교구장이 뭔지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교구장 일단 78cm 높이니까 4세 아동에게는 당연히 적합한 높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런 거네. 이게 흔들릴 수가 있죠. 이 위에 이렇게 앉혀놨다는 거네요. 그죠? 이게 흔들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창틀에 담가놓은 것도 위험한 행동인데
70cm의 교고장에 올려놓은 거 한 번 흔들고 뒤쪽으로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40분 동안 안 쳐둔 행위가 제가 보기엔 더 위험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거 뭐 굳이 뭐 얘기할 것도, 이런 사실관계가 팩트니까 어차피 유죄 인용됐겠죠. 아동의 정신건강에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당연히 해당하겠죠. 자, 얘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판시 요지가 나왔어요.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그런 결과로 처해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 이런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 여기 해당되느냐? 평소 관계, 뭐 교사와 아동과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위협적인 태도로 보였으면 더욱더 강한 정도의 제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동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아무래도 특수학급에 있는 그 웹툰 작가 주모 씨의 뭐 아이처럼 그런 상태도 고려를 해야겠죠, 당연히. 해일 전후로 한 폐해당 상태 변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은 40분 동안 맞춰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 저 다음에 또 그럴 건데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라고 싸가지 없게 말하면은 계속해서 그런 제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물론 그런 제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니까, 판단이 애매하고 주관적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획일적인 기준을 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 이거 결국 그 실명을 뉴스에 나왔으니까.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주모 씨, A씨가 이제 아마 그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주모 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우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라고 말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녹음이 됐으니까 녹음이 됐겠죠. 이거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마 통신민보호법 같이 다른 법령의 위반죄를 변론을 하더라도 이게 녹음기를 들려보냈으니까 녹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행동에 대해서는 좀 뭐 평가를 좀 잘 못하겠어요. 하여튼 언성, 이게 그냥 뭐 플레인하게 말했겠습니까? 언성 높여서 말했겠죠. 이게 상처될 만한 폭언? 저는 폭언으로 보여요. 정서발달의 부정적 언행이냐? 이것만 놓고 보면은 정서발달의 부정적 언행으로 보이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특수학급 아이니까 이제 좀 케어하기가 쉽진 않겠죠. 근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교사에게는 조금 더 특수한 임무가 부여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더 감싸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자폐아 장애 2급이었네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정서적 발달, 정신적 발달 상태, 건강 상태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거는 지금 어제 검찰의 그 증인신문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B 씨는 이게 아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일 겁니다. 아마 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게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내부적으로 진행해서 그 결을 경찰에 전달해서 이제 사건이 형사적으로 진행이 된 건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일을 뭐 허투루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녹음 파일 하나로 과연 이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느냐면 또 아닙니다. 왜? 이거 보세요.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 그러니까 저 말이 녹음된 건 사실이에요. 이 말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녹음 파일을 줬던 게 아니라면. 그런데 이런 말 전후로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렇게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가하는 것이 어떤 학칙이나 법령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의 정당한 교원활동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당한 교원활동이라면 또 그런 내용들이 학칙으로 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면은 학생을 지도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제가 다른 기사를 보니까 변호인들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이 녹음 파일 다 들어봤니? 이 녹음 파일 거의 한 4시간 분량이 될 거예요. 왜냐면 녹음기를 들려보냈으니까 학교에 4시간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녹음 파일 다 들어보고 녹음이 이날 하루만 이루어진 거냐, 아니면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진 거냐, 그 녹음 파일 다 들어보고 판단하신 거냐. 왜? 판례에서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정서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거든. 특수학교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또 언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플레인하게 말해서 말 안 들으면 언성을 높여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이런 상황에서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되는데, 언행을 한 말투와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죠. 왜? 이게 아무래도 그 자폐장애 2급이면 플레인하게 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잘 전달된다고 보기 쉽지 않거든요.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 아동에게 보인 태도,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 상태,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되니까 형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건지 아니면은 이 딱 부분만 뚝 떼어내가지고 판단한 건지를 아마 변호사가 많이 물어봤고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1심 판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겁니다. 자, 오늘은 아동학대 범죄에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정말 마음이 무겁고 정말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어디에 조금 더 어떤 가치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될지 저도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은 보호되어야 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고 신고 의무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 정말 한 아이는 마을 전체가 키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신고 의무를 갖든 안 갖든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하다못해 우리 아파트 옆집이나 윗 아랫집이라도 아동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그런 아동 학대를 당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가뜩이나 저출산 사회에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간 아동들이 이런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정말 이런 아동 학대 범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미연에 방지되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여지면은 정말 오늘 유튜브 영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영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호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